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관계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좋아해서 술을 먹다 보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중독이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없어져요. 누가 날 먹냐면 술이 날 먹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약을 먹었는지 나중에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계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 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언제쯤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33. 33. 네. 33 때 이제 독립한 거죠? 예,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목적이 없어요? 네. 이 중에서는 그럼 제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25살에 25살. 아나운서 입사하면서 멀어서 그러니까 우리 25살도 되게 빠르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지금 중이잖아요. 25 받고 20살 가겠습니다. 오, 빠르시다. 20살? 예. 실제로? 굉장히 예. 빨리 나오셨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거의 지역,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계셨던 지역이 달랐군요. 달랐습니다. 네, 예. 아마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죠? 네네.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거 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혼 때문에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26살 때 제가 이제 유학을 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26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다. 그랬더니 와 대박. 왜? 진짜. 왜 26살때까지 맞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다닌 대학이 서울인데 내가 서울 살아가지고 그냥 다녔다 어쩔래. 그랬더니 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상담 공부하는구나. 어떻게 이게 뭐 의존성 인격장애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는 받고 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너무 좀 야 이게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우리 문화에서는. 예, 심지어는 그 40인데 같이 살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쫓겨나가고 그걸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누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는 거의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다. 저희 집에 처음에는 4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저랑.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면서 방이 저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가 나눠 써야 될까요? 막내가. 막내면 여동생인데 제가 장남이고. 아, 그러면 남자. 제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그마치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방을 썼어요. 그래서 다들 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 방이 제일 넓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막 꾸미고 살았어요. 네. 소피마로서 브룩실즈 사진을 막 사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네.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들은 또 사셨던 것 같아요. 네. 매주를 항상 띄우시더라고요. 매주를 띄우시고 그 쌀티밥을 튀겨가지고 옛날 그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이렇게 조청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리면 이렇게 자르면 그게 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보시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옷을 어떻게 갈아입었지? 그냥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냥 뒤돌아서서 갈아입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각자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몇 개였을까요? 한 개였습니다. 화장실 한 개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놔 일부러. 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안 잠그셔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계실 때는 모르고 들어가면 그래요. 그때 알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족 전체가 문제가 심각했구나. 아주 그냥 병리적인 가족이네.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편람 이런 건데 그게 버전 5가 나왔거든요. 버전 4가 나왔을 때입니다. 1994년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나라마다 좀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걸 한번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재한 게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게 화가 뭐죠? 불화자인데 분노잖아요. 그죠? 분노병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냥 앵거 디지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앵거 뭐 신드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분노병 이렇게 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잘 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노죠, 제일. 네,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죠. 반대예요. 분노를 못 내는 병이 맞아요. 삭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어떤 거냐면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안에는 딴 감정이 또 있으니까 이걸 잘 다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자, 화병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바로 나왔어. 우리 어머님이 늘 말로는 내가 딸이래. 맨날 딸이래요. 네. 근데 진짜 딸은 옆에 두고 나한테는 걸레를 던져요. 빨리 걸레질하라고. 신우이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지금? 관계. 관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시그널일까요? 내 안에 정말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정말 딸이고 싶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죠? 네.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강경파.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커. 바깥으로 잘 나와.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항상 상대방에 가요.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 가는 걸 우리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관계 때문에. 근데 강경파는 알려줍니다. 구심력, 원심력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한 감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요, 딸은커녕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시녀로 보여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러워요. 이런 감정이 온건파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건파 감정은 왜 온건파가 됐겠어요? 표현을 못하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상과 나눌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화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병이에요. 한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도 잘 못 내고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서러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꽉 차겠죠. 터지게 생겼죠, 그죠? 속이 썩. 그런 병이 바로 한마는 할 때 그 한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 감정을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 온건파 감정, 자기를 향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한병은 계속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임상 도구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도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많은 가족들이 있고 이걸 다 심볼로 표시했고 이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마치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죠, 그죠? 네. 빨간색. 지그재그가 유난히 많네요. 이 상징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상징인지? 이 상징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가 남자일까요? 네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성입니다. 자, 한 줄이면 좋겠는데 점점점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자주 만날까요? 자주 안 만나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친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아주 소원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어때요? 아까 많이 봤죠? 지그재그. 일직선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지그재그인 거 보니까 어때요? 그런데요? 자주 싸우겠죠.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단절인데, 이거는. 점점점인데 이 아예 그냥 중간이 끊어졌어요. 단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네. 요 정도 되면 번호 지우기가 쉽지 않은데 번호까지 지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채무 관계 아닙니까? 예. 자, 이건 뭘까요? 두 줄.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친밀한 관계? 평화로운. 왕래. 평화로운 관계. 오, 좋아요. 양호한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자, 세 줄은 뭘까요? 많을수록 안 좋을 것 이거는 같은데요? 거의 손도 대지 말란 얘기 같아. 좀 헷갈리세요? 심지어 빨간색이 밀착 관계인데 반대네? 밀착 관계는 뭐냐면 너무 자주 연락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경계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 세 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병리적인 관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밀 관계와 밀착 관계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줄인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게 두 줄이 아니고 몇 줄이란 얘기예요? 세 줄. 우리가 오늘 좀 세 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걸 좀 알아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줄과 세 줄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나의 경계가 있느냐예요. 네. 나의 경계가 있으면 두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밀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나와 너가 섞여가지고 뭐가 내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뭘 결정 안 해도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네. 매일 보고해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런 게 지금 세 줄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두 줄에 가까운 관계가 더 많은지 세 줄에 가까운 관계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몇 개 한번 질문을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됐어요? 카톡이 왔어요. 일이 없어지기를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일이 없어지자마자 전화 오겠지? 전화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전화가 안 와요. 때로 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없어졌는데 전화 안 해요. 열이 받은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연히 SNS가 보니까 얘가 활동 중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거의 완전히 꼭지가 돈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에 만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다음에는 아무런 척 하지 않은 척 뭐 괜찮은 척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세요. 세 줄이야. 세 줄인데 진짜. 나는 엄마랑 엄청 친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 친하다. 근데 두 줄로 친한지 석 줄로 친한지 정말 친밀한지 밀착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집에 오자마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보고해야지만 속이 풀리죠. 엄마가 전화로 너 어디니? 뭐하니? 너 누구랑 있어? 몇 시간 체크한 적이 있다 없다? 몇 시간? 있어요? 엄마도 정상 아니세요? 엄마도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다 컸는데 내가. 나는 하루 중 여러 차례 보고하다가 깜빡하고 한 서너 시간 놓쳤어. 아니면 한 반나절 못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깨지겠다. 불안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요것도요 살짝 두 줄보다 석 줄에 가까워요. 우리가 생각보다 석 줄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세 줄이 많은 이유는 우리는 경계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예. 우리가 개별 그릇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찌개 끓여놓고 같이 퍼먹는 거지. 그걸 따로 먹으면 야 식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때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별 적시 뭐 위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싱글 데디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애가 꽤 많아요. 한 4~5이었던 것 같아. 예.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여자아이인데 한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애가 화가 났습니다. 안 빠비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No!
No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Can I come in? 했더니 No 그래요.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갈게. 너 마음 진정되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장난이겠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빠가 밉다고 말이지. 널 키우느라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을 잠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꺼내다 열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가. 가만 있어봐.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 존중하는 거야. 네 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문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경계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문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29살 때 접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7월 달에 그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9살 때 주례를 했다니까요. 아마 나보다 더 빨리 주례한 사람은 없을 거야. 29살에 어떻게 주례를 해요? 사회도 아니고. 미국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왜 리허설을 할까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뭐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랑 짝 해라.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요. 서로 그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 거기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야? 뭐 이러고 앉아 똑같이 안 입으니까.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하잖아요. 뭘 해요?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 왜 허락을 받아요?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40살이 됐는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 받아야 돼요. 허락 못 받아갖고 막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결혼의 숙제는 뭐냐면 양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 노력도 안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빠 양반다리 연습 좀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다리 있어야 무슨 되는 말인가 했더니 그 집에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말이 길기 때문에 양반다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양반다리로 집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미지가 약간 가부장 이미지가 있었죠. 제가 코너를 뭐 여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이런 코너를 짜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빨리 좀 벗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게.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원래는 좀 무뚝뚝한데 내성적이고 조금 싹싹하게 보이려고 뭐 조금의 어떤 애교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발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요. 결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지금 대학생 딸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내 허락을 득해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좋다고 막 그냥
막 넘어가는데 네. 예? 나는 싫거든? 내가 걔랑 살 줄도 몰라. 이거예요? 우리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절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 예, 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걔 이름이 수진이야. 수진이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을까? 뭐 일요일 4시면 얘가 알바한다고 그랬나? 아니 알바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한다고 그랬지. 시험 끝나면 그만둔다고 그랬나? 지금 전화 오기 전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전화 걸어볼까 말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 전화를 합니다. 수진아 전화 받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얘기해. 안 괜찮구나. 아니 빨리 얘기해. 그럼 다음에 할까? 아니 빨리 얘기해. 미안해. 끊는 답답해. 이 정도면 두 줄인가요, 석 줄인가요? 세 줄이겠죠. 이건 확실히 석 줄인지를 알겠죠. 석줄이야, 석줄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 걸면 되잖아, 수진이한테. 너 바빠? 야, 나도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좀 듣고 좀, 너도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배려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착한 친구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아들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딸로 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는 거죠? 예. 여기 포인트는, 석줄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예.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을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간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대생으로 생활하는 친구인데 실습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3, 4년 되면. 실습하면 이제 밤늦게 끝나나 봐요. 예. 그래갖고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절친이랑 자취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 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2끼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요. 그래갖고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취방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서 막 떠리를 파는데 딱 1인분, 종합금. 예. 떡볶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9시면 자는 친구야. 예.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있어요. 얘가 또 안 자고 있네. 예.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이 개코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네. 그래갖고 떡볶이? 야, 나 안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사왔지. 진짜? 그럼. 봐봐, 1인분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먹고 들어왔지. 진짜야? 너무 고마워. 야, 너 생각하는 거는 나밖에 없지? 너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먹고 들어왔다니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로. 같이 먹자. 아니, 됐다니까. 야, 딱 1인분이잖아. 너 주려고 내가 남겨온 거야. 그리고 진짜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냥. 꼬르륵꼬르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 내 자리가 없구나. 경계가 없구나 하는 걸 이 친구가 알아차린 거죠. 대단한 친구.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막내로 자랐어. 막내야.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신경을 잘 못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하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언니, 오빠들은 다 장성했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 학비도 걱정하실까 봐 이 친구가 의과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도 저 간호대 갈게요. 간호대가 내 적성에 맞아요. 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호대 갈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면 착한 친구 컴플렉스에 왜 컴플렉스가 많이 붙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캔디라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는 거 아시죠? 미친 거죠 완전히?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안 운 게 아니죠. 못 운 거죠. 울 대상을 못 만난 거죠. 테리우스가 잘 해줬나 모르겠어 나중에. 그래서 뭐 캔디가 나중에 중년에 상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내가 착한 아이로 사는 것 같다. 착한 친구로 사는 것 같다. 제가 좀 예능을 하면서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이렇게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또 그런 칭찬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쟤 성격 이상하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가능한 뭐 내 느낌이 어떻던 감정이 어떻던 좀 더 많이 웃으려고 했던 것 같고 거절을 잘 못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늘 잠만 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 다가와서 필기 노트랑 과제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모님이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왜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못된 거사 너는 네가 안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좀 본 거 아니야?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관계 속에서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친구로 내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부모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면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면 돼. 근데 대한민국 모든 딸이 다 착한가요?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큰 딸을 먼저 볼까요? 네. 이름은 성보라예요. 네.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 최강 미친년이라고 돼 있네.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한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서울대니.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해. S대 다녀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자, 둘째 딸은 어떨까요? 성덕선입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이쁜데, 그죠? 특공대,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 내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난 공부를 못해. 거의 바닥이에요. 네. 막내를 보니까 막내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아들이야. 그 얘는 거저 먹어. 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착해야 됩니다. 난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몰라요. 착한 친구 컴플렉스 혹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괄호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권수영은 참 착해요. 권수영은 잘 못 참는 성격이지요. 뭐가 더 어울리는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 그런 얘기죠. 주로 어디에 해당하세요? 왼쪽. 이쪽에? 잘 못 참고 평판 나뉘고 화 잘 내고. 대단한 분들만 오셨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뭐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왼쪽. 다 왼쪽이죠. 덕선이 한번 살펴볼까요, 덕선이? 덕선이 어떤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엄청 착하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착함을 승부한다고. 친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덕선이는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가끔 화를 내요. 가끔은 왜?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은 덕선이 화내는 장면을 가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있었어요. 보셨죠? 네. 덕선이는 무조건 화를 참아내는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멀었어. 잠깐만 기다려. 자, 이렇게 3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 자, 이번에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 자, 하나, 둘, 셋.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원래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싫어하거든.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도 그 분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음땡이 돼요. 여기서 만약 아빠가 이야 너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뭐 네가 공부를 잘해 뭘 잘해 말이지 에? 소리를 질렀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덕선이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하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만은 따르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되게 비참하겠죠. 되게 부족하게 느끼겠죠.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드러내면 어떨 것 같으냐면 거부될 것 같아요.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드러내는 겁니다. 덕선이가 아주 제대로 마음먹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못 드러내는 게 온고파 감정이에요. 자, 어떻게 이 온고파 감정을 자유스럽게 이제는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 덕선이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짜잔!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어메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그렇게 우리 딸이 조카 봐줘.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물 날라고 그러네요. 네. 이 성동일 아버지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욕구와 이 서러운 감정을 받아주는 첫 번째 장면인 거죠. 아마 이때 이후로 덕선이는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해도 괜찮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덕선이는 착하면서도 당당한 친구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친밀한 관계, 3줄이 아니라 2줄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상담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니다. 조건부족으로 가족한테 주변 사람에게 수용당했던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와 그 안에 있는 무너진 감정, 내가 관계 욕구가 무너져 생기는 이 온건파 감정을 잘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공감이라고 써 있는데 공감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소리를 빡 질렀는데 거기 아버지도 소리 질렀어요. 성동일 아버지도. 이야 너 어디다 대고 말이지. 이게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말이지. 뭘 새로운 케이크를 원해? 라고 화를 냈어요. 두 사람이. 공감이죠? 둘 다 분노와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이걸 어떤 바보가 공감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공감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강경파 감정 2가지가 만나는 거는 시그널끼리 만난 거예요. 오히려 덕선이가 수용하고 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주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덕선이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내가 아빠에게 내가 착한 딸로만 있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해도 내 서러움을 드러내도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남 장면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본 거죠.